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구석, 분리수거장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경비복 어깨엔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재활용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지나가던 한 입주민이 그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 남자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남자의 입을 통해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호입니다. 올해 63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1금융권 은행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은행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객의 인생이 걸린 대출을 결제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지점 실적을 책임지는 자리였죠. 그런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29살에 입사해서 31년을 일했습니다. 창구 직원에서 시작해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마침내 부지점장이 되었습니다. 부지점장.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주말을 회사에 바쳤는지 그건 아내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승진할 때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해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지점장에서 지점장까지 딱 한 계단만 더 오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점장이 되면 정년도 늘어나고 퇴직금도 더 받고 무엇보다 제 커리어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출근하고 밤이 깊어서 퇴근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말에도 고객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60살이 되던 해 초, 본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본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지점장, 수고 많았네. 그 말투에서 이미 느껴졌습니다. 올해가 부지점장 정년 1세. 정년.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점장 승진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부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네. 올해 지점장 자리가 없어. 31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지점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딱 한 계단만 더 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계단은 결국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 정산 서류를 받으러 본점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정장을 꺼내 입고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 부지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집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거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7천만 원. 합치면 3억이었습니다.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31년의 값치고는 초라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보내요.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퇴근길에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강남역 근처 스터디 카페에 앉아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하고요. 아내도 동료들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퇴직 한 달 전,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나 공인중개사 준비했었어. 합격했어.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뭘 해도 해내는 사람이야.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거야말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일이야. 은행에서 30년 넘게 대출 상담했잖아. 부동산도 잘 알아. 게다가 부지점장 출신이면 신뢰도도 높을 거야. 저는 남들과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영업이지만 전문직, 품위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울 서쪽 구도심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뜨면 대박이야. 지금이 바닥일 때 들어가는 거지. 저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건물주를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권리금 1억 2천만 원, 월세 320만 원, 보증금 4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에 6천만 원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개사무실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목재 가구, 넓은 상담 테이블, 대형 TV. 벽면에는 깔끔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최영호 부동산 컨설팅. 저는 단순 중개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세무, 법률까지 상담해주는 프리미엄 부동산 전문가. 그게 제가 꿈꾼 모습이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 마. 나는 남들과 달라. 아내도 기대에 찬 눈으로 웃었습니다. 개업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깨끗한 책상, 정돈된 서류함, 반짝이는 간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 2막이 시작이다. 저는 자신감에 취해 의자에 앉아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질녘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들어온 건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택배요. 그게 개업 첫날 제가 사무실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을 찾은 사람은 총 7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기사, 두 번째는 전기검침원, 세 번째는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 네 번째는 에어컨 청소 영업사원, 다섯 번째는 동네 부동산 사장님. 새로 오셨어요? 이 동네 장사 안 돼요. 조심하세요. 인사도 아닌 경고를 남기고 가셨죠. 여섯 번째는 전단지 붙이러 온 아르바이트생. 일곱 번째가 진짜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그냥 시세만 물어보고 갔습니다.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 얼마예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 옆 부동산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고 컴퓨터를 부팅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이 결제를 올렸고 고객 상담이 줄을 이었고 회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좀 해. 소리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립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간절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채우는 건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장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매 거래량 역대 최저, 집값 하락세 지속, 영끌족 패닉. 저는 통계청 자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제가 개업한 해의 거래량은
그 전해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뛰어든 시장은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라는 걸요. 재개발 호재가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판단이 틀렸나?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정확했습니다. 월세 320만원, 관리비 40만원, 인터넷과 전화요금 15만원, 포털사이트 광고비 80만원, 교통비와 식대까지 합치면 매달 500만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시절 제 월급이 8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잃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 처음에는 때를 잘못 만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업 시즌이 아니라서 그렇겠지. 명절 연휴라서 그렇겠지. 날씨가 더워서 그렇겠지.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손잡이를 돌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뭘 했을까요? 매물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손에 있는 매물은 3개뿐이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전세 1건, 고시원 월세 1건, 상가 임대 1건, 그것도 건물주가 여러 부동산에 중복으로 맡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중개사들의 고민을 읽었습니다. 올해 계약 2건 했습니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빚만 늘어가네요. 접을까 고민 중입니다. 10년 차인데 이런 불경기 처음이에요. 댓글들도 비슷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힘드네요. 같이 버팁시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드니까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영호 부동산입니다. 상대방은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거기 미소아파트 매물 있나요?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단지는 지금 매물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손님을 놓치다니. 이게 신입 중개사의 현실이었습니다. 매물이 없으니 손님이 안 오고 손님이 없으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맡기는 겁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혹시 집 내놓으실 계획 없으세요? 저희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부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미 다른 데 맡겼어요.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영업 사절이에요. 나가세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종일 돌아다녔지만 매물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먹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시절에는 점심 한 끼가 5만원짜리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짜리 삼각김밥입니다. 쓴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협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비조차 아까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상담 몇 건 있었어. 곧 계약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부동산들도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처럼 일찍 포기하고 집에 간 사람들이겠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개업 후 한 달간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지출은 500만원. 숫자를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러면 1,000만원이 날아가는 거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났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업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센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깔끔한 골프웨어 차림이었고 아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테크 목적의 투자자다. 여유 있는 손님이니까 가격 협상도 수월하겠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릴까요?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보여주세요. 산미빌라 투룸.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벌써 물건을 정해서 왔구나. 아, 네, 그 물건 말씀이시군요. 혹시 그 외에 다른 물건도 같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됐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다 봤어요. 그 물건만 보러 온 거예요. 저는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계약만 되면 되는 거지. 저는 열쇠를 챙겨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 지역의 장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앞으로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어서요. 지금 투자하시면 3년 후에는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작년 뉴스고요. 재개발 조합 설립이 무산됐어요. 부동산 114에 다 나와 있던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산됐다고? 나는 왜 그걸 몰랐지? 당황한 채로 집을 보여줬습니다. 집은 깔끔했습니다. 투룸의 베란다 확장까지 되어 있었죠.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베란다 확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은 흔치 않습니다. 부부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 집 작년에 얼마에 거래됐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아내가 먼저 자기 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작년 8월에 2억 3천에 거래됐어요. 근데 지금 호가가 2억 5천이잖아요? 이 동네 시세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데 왜 더 비싸게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집주인께서 워낙 급하지 않으시고 집 매물 상태도 좋고 해서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태 좋은 건 알겠고요. 우리는 2억 2천에 살게요. 안 되면 다른 데 알아볼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호가보다 3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손님, 그건 너무 낮은 가격 아닙니까? 집주인께 여쭤봐야 하는데. 아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개 수수료요. 우리 0.3%만 낼게요. 요즘 다 그렇게 한다던데요? 0.3% 법정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손님, 0.3%는 너무. 법정 수수료가. 남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법정 수수료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요즘 어느 부동산이 법정 수수료 받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더 싸게 되는데 굳이 여기서 비싸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더 싸다고? 그럼 나는 뭐지? 결국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주인께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이 사장님은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재개발 무산된 것도 모르고. 그냥 온라인으로 할까?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수수료도 더 싸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2억 2천을 제시했는데요.
집주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2억 2천? 그딴 헐값에 팔 바엔 안 팔아. 제대로 된 손님을 데려와.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집주인께서.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달 만에 찾아온 유일한 진짜 고객을 이렇게 놓쳐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했습니다. 제가 중개하려던 그 빌라가 떠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정보, 주변 시세, 교통정보.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심지어 3D로 집 내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114도 들어가 봤습니다. 재개발 무산 소식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걸 나는 왜 몰랐지? 고객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요. 과거에는 중개사가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손님들은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중개사의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손님들이 휴대폰 하나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재개발 정보를 찾아보고 심지어 집 내부까지 미리 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주는 사람, 서류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중개 수수료 0.1%, AI가 알려주는 적정 가격, 3D로 미리 보는 집 구경. 제 30년 금융 경력은 그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가 준비를 잘못한 건가? 아니면 시대를 잘못 읽은 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부동산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빈 소주병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 아니,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전문가의 삶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 개업한 지 석 달째. 드디어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신입사원이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전세 2억 원짜리 투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집은 깔끔한 빌라였습니다. 집주인은 40대 남자였는데 이 근처에 빌라를 서너 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 상태 좋죠? 제가 직접 관리하는 물건입니다. 집주인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혼부부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응, 학교도 가깝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첫 계약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10%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사장님, 계약금을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잔금 때 드리면 안 될까요? 집주인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근저당도 없었고 가압류도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는 500만 원을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제 수수료는 60만 원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조금 깎아달라고 해서 5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석 달 만에 수입이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잔금 때 뵙겠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첫 계약했어. 50만 원 들어왔어.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역시 당신은 해내는 사람이야. 저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일주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신혼부부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기 당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인데요? 신랑이 휴대폰을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카페 글이 떠 있었습니다. 은혜빌라 102호 조심하세요. 이중계약 사기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그 집주인이요. 다른 사람한테도 계약금 받았대요. 우리보다 이틀 전에요. 그쪽은 1,000만 원 냈다고요. 저는 급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연락 주십시오. 답장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그쳤습니다. 사장님, 확인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중계약인지 몰랐어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집주인이 이럴 사람인 줄. 여자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이에요. 저희한테 큰돈이에요, 사장님.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중계약이라니. 집주인이 고의로 사기를 친 거잖아. 저는 집주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신랑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책임은 없어요? 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제가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이중계약을 한 거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님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확인 의무 소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요.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반년에서 1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중개사님도 소송에 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개사님을 공동피고로 세울 수도 있거든요. 저는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 미안하네. 내가 좀 급해서 그랬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중계약은 사기죄예요. 당장 돈 돌려주세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은 없어. 이미 다 썼거든. 고소하든 뭐든 마음대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혼부부는 결국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경찰서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교통비와 시간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영호 부동산 조심하세요. 사기 건물 중개했대요. 저기서 계약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헐, 대박. 나도 거기 가려고 했는데. 신생 부동산은 역시 위험하네요. 믿을 만한 데서 해야지. 저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 문을 여는 사람이 더 줄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어졌습니다. 간혹 지나가던 사람이 간판을 보고 아, 여기 그 부동산이네 하고는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혼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경찰에서 집주인을 잡았대요. 근데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남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또 몇백씩 나간대요. 사장님은 정말 책임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몰랐던 일이라.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개업 후 첫 계약은 이렇게 악몽이 되어 버렸습니다. 받은 수수료 50만 원, 그리고 소송 잃어버린 평판. 벽에 걸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격증이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은행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저를 보호해줬다는 걸요. 문제가 생기면 법무팀이 나서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제 얼굴로, 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제 평판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동네북이구나. 집주인에게 속고 손님들에게 의심받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소문 때문에 앞으로도 손님이 올 리 없다는 거였습니다. 개업 석 달 만에 저는 이미 동네에서 조심해야 할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중계약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0대 초반 신혼부부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전세 알아보러 왔는데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제 소문을 들었을까봐. 어서 오세요. 어떤 조건을 찾으세요? 전세 1억 8천 정도요, 투룸이요. 저는 보여드릴 매물을 찾았습니다. 딱 맞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세대 빌라 3층.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도배도 새로 했고 장판도 깨끗했습니다. 신혼부부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 모두 깨끗했습니다. 보일러도 틀어보고 수도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54만 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일주일 후 신혼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보일러가 안 돼요. 물이 안 나와요. 집주인분한테 전화했더니 통화가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계약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안 나온다니까요. 추운데 어떡하라고요? 저는 급히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는데요. 수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뭐? 보일러? 계약할 때 다 확인했잖아? 그때는 멀쩡했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잠깐 틀어본 거고요. 실제로 입주해서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보일러는 임대인 책임이니까. 집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임? 내가 왜? 자네가 확인 제대로 했어야지. 세입자가 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난 몰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보일러 업체 불러서. 신랑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요. 아기가 추워서 떨고 있어요. 사장님이 계약할 때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저는 급히 보일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간 출장비 10만 원을 추가로 내고 기사를 불렀습니다. 늦은 밤, 저는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확인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낡았어요. 부품이 고장났는데 이 모델은 단종이라 새 보일러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은 1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신부가 울먹였습니다. 150만 원이요? 우리가 내야 해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집주인이 내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출장비 10만 원은 제가 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보일러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1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집주인이 펄쩍 뛰었습니다. 150만 원? 내가 왜 그걸 내? 그 집 10년 전부터 아무 문제 없었어. 세입자가 뭘 잘못 건드린 거야.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노후화 문제입니다. 임대차법상 시설하자는 임대인 책임이에요. 안 고쳐주시면 세입자가 차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최 사장, 자네가 계약할 때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자네 책임 아니야? 자네가 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중개사 확인 의무 위반이야. 못 고쳐주면 나 고소할 거야.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보일러는 기본시설이므로 임대인 책임입니다. 중개사는 외관상 확인만 하면 되고요. 숨겨진 하자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버텼습니다. 난 안 해. 알아서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입자는 매일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언제 고쳐져요? 아기가 감기 걸렸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저는 매일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세입자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호 중개사님,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청에 가서 경위서를 썼습니다. 반나절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집주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전화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최 사장 때문에 150만 원 날렸어. 자네가 세입자 편을 들어? 내 매물 다 빼. 다신 거래 안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주인의 다른 매물 2개를 잃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불만이었습니다. 사장님, 2주나 걸렸잖아요. 우리 애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세입자도 동네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영호 부동산 비추. 하자 있는 집 중개함. 대응도 느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한 일은요.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세입자한테 사과하고 보일러 업체 부르고 변호사 상담받고 구청에 가서 경위서 쓰고 받은 중개료 54만 원. 출장비 10만 원.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매물 2개를 잃고 평판은 또 나빠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확인도 다 했는데 보일러 노후화를 어떻게 알아? 하지만 세상은 제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네부. 집주인한테 욕먹고 세입자한테 탓들어. 그리고 제 시간과 돈만 낭비되는.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개업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누적 적자는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한두 건씩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수수료는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죠. 그렇게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중개했던 전세 계약 세입자였습니다. 30대 부부. 전세 2억 원. 다세대 빌라 투룸이었죠. 당시 저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봤고 근저당도 없었고 집주인 신용도 괜찮았습니다. 문제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용 증명을 읽었습니다. 계약 후 3개월이 지나 집주인이 그 집에 추가로 근저당 1억 5천만 원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집주인이 사업부도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라는 거였죠.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 그리고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중개 당시 향후 근저당 설정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손해배상 금액 3천만 원을 청구한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내가 받은 중개료는 50만 원인데? 저는 급히 그때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확인 설명서도 꺼내봤습니다. 분명 제가 등기부등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향후 설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개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확인 설명서의 향후 근저당 설정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엔 문제 없었어요. 계약 후에 집주인이 설정한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예상 가능한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세 사기가 많아진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송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소송 가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료만 500만 원 이상이고요. 이기더라도 일부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3천만 원, 이겨도 1,000만 원 정도는 배상 판결이 날 수 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의를 추천합니다. 1,000만 원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1,000만 원. 제가 10달 동안 벌어들인 중개료 전부를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되는데 저는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영호입니다. 세입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1,000만 원 배상하겠습니다. 대신 소송은 취하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1,500만 원에서 합의하겠습니다. 1,500만 원.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이자율 연 8%. 그리고 그 돈을 세입자에게 송금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합의금 1,500만 원. 제가 10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세입자가 동네 카페에 글을 올린 겁니다. 최영호 부동산 확인 설명 부실로 손해배상함. 절대 비추. 댓글이 달렸습니다. 헐, 손해배상까지? 그 부동산 완전 위험하네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 문을 여는 사람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어느 날 오후 제가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매물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 미안한데 우리 집 다른 부동산에 맡길게. 그쪽이 조건이 나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평판 때문이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나흘 사이에 6채의 매물이 회수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에 든 매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붙여둔 매물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텅 빈 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개업 전 3억이었던 돈, 보증금 4천만 원 빼고 신용대출 1,500만 원까지. 실질적으로는 3억을 다 잃어버린 셈입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버텨야 할까? 아니면 지금 접어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전문가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 개업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 달째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었고 매물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320만 원은 정확히 나갔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 비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폐업하려고 합니다. 건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상복구 언제 하실 건가요? 원상복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저는 물었습니다.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웃었습니다. 권리금요? 지금 이 상권에 누가 들어와요? 요즘 부동산 다 망하는데. 1억 2천만 원. 제가 들어올 때 지불한 권리금.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철거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목재 가구, 유리 파티션, 벽면 LED 조명. 모두 철거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올 땐 6천만 원 드렸는데 나갈 땐 400만 원 내고 부숴야 하는구나. 일주일 후 철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한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공들여 설치한 목재 책장이 부서졌습니다. 고급스럽다고 자랑하던 유리 파티션이 깨졌습니다. 벽면에 LED 조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상태 좋은데 아깝네요. 겨우 1년 썼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으니까요. 반나절 만에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깨끗했던 공간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과 구멍이 남았습니다. 작업자가 청소까지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이제 내 인생 2막이 시작이다. 공인중개사로 성공할 거야.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 가슴도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은 트럭에 실려 폐기물로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열쇠를 건물주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물주는 덤덤하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비워둘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랑. 센서 알림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1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리. 하지만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권리금과 인테리어에 1억 8천만 원. 1년치 월세와 운영비에 5,600만 원. 손해배상과 원상복구에 2천만 원. 모두 합치면 4억 7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번 돈은요? 고작 700만 원이었습니다. 순손실 4억 7천만 원. 제가 가지고 있던 3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빚은 2억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증금 4천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권리금 1억 2천만 원은 날아갔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돈 3억 원. 모두 소진. 그리고 신용대출 1,500만 원. 개인적으로 메운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빚은 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만 세상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저는 대답 대신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남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어. 다 날렸어. 그리고 빚이 좀 있어.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에 저는 더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에서 공인중개사로 빚만 남은 채 끝난 내 꿈. 제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수 있는 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구직 사이트를 켰습니다. 63. 제 나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경비원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경비원 채용 면접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출신이시네요? 네. 부동산도 하셨고요? 네. 1년 정도. 왜 경비원을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지금 당장 일이 필요합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일제 근무입니다.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죠.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간 근무로 출근이었습니다. 저는 경비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거울 앞에서 입어봤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때 입던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때 입던 깔끔한 와이셔츠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경비복.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 12시간이나 일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응. 내일은 쉬니까 괜찮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선배 경비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최 씨, 오늘부터지? 나 따라와봐. 제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단지 내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 때 내가 은행 부지점장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리수거 봉투를 나를 때 내가 수억 원 대출을 결제하던 사람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작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맡은 구역을 깨끗이 치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녁 교대 시간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입주민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요새 단지가 깨끗해졌어요.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동산 할 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은커녕 욕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단순히 청소를 잘했다는 이유로 누군가 고마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30만 원. 은행 부지점장 시절 제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월세 320만 원보다도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할 때는 매달 마이너스 500만 원이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지금은요. 플러스 23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 노동의 대가로 정직하게 받은 돈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월급 들어왔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어느 날 오후, 쉬는 날 예전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부동산. 새로운 중개사가 들어온 거였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젊은 사장님. 열심히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 준비 부족? 아니었습니다. 저는 3년이나 준비했습니다. 능력 부족?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 금융 경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뭘까? 시대를 잘못 읽었던 겁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정보를 장악했고 중개사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얼어붙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만했습니다. 나는 은행 부지점장 출신이니까 다를 거야. 나는 남들과 달라. 그 오만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직함이나 경력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저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빚 2억 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 갚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시 공인중개사를 꿈꾸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격증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보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십시오.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월급이라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기쁨을, 땀 흘려 일한 후 마시는 물 한 모금의 달콤함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소중함을. 제 꿈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제 일을 할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그리고 지금 손에 쥔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